네, 안녕하세요. 사람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 김호중 관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한눈에 보는 수출입 가이드라는 책자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만들었는데 이런 동영상 컨텐츠를 한번 만들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고 장소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과거에 이제 관세사 수험 공부를 할 때 저 도와주셨던 이제 원장님이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뭐 깊은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무역을 하면서 이제 수출이 무엇인지, 뭐 수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한번 하나씩 넘겨보면서 되짚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본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책자 첫 페이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제가 지금 16대 9 와이드로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A4 용지 규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례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뭐 거래 협상, 뭐 계약서 작성, 뭐 수출 신고, 운송, 대금 결제, 뭐 영세율 적용, FTA 활용, 뭐 관세 환급, 뭐 수입 물류 등 이렇게 해서 10개의 테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뭐 책처럼 그렇게 두껍지는 않고요. 한 16페이지 정도 됩니다.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해당 부분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뭐 거래 협상이라고 해가지고 수출 가격에 대해서 책정 방법, 결제 조건, 운송 조건, FTA 활용이라고 이제 한 단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수출 가격 책정이라는 건 뭐 내가 원자재를 뭐 해외에서 구매했던 뭐 국내에서 구매했던 그 원자재를 이용해서 내가 상품을 제조 생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완성품을 사와서 해외에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 책정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대기업이나 이렇게 중소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원가회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물품을 제조할 때 그 물품에 들어가는 뭐 제조 간접비, 제조비, 노무비, 뭐 적정한 이윤 이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데 또 이제 뭐 스타트업이나 이제 뭐 어디에서 재화를 구매해 와서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또 그런 부분이 또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뭐 수출 원가 계산에 있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제조 원가가 들어가겠죠. 일단 뭐 국내에서 재료를 사왔던 아니면 완성품을 사왔던 해외에서 어떠한 원재료를 매입해서 수입을 해서 우리 국내에서 이러한 제조를 했을 때 그 제조를 한 완성품에 대한 제조 원가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원부자재 구매 비용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원부자재 구매 비용, 그죠? 원부자재 구매 비용.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인건비, 뭐 임대료, 전기세. 당연히 원부자재를 구매해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제조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출 물품이 완성하게 되면 이 완성품에 대한 품질 검사해야 되죠. 이 어떤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는지, 용도에 맞게끔 잘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 이제 수출 물품의 포장 비용 들어가겠죠. 그냥 물품을 나체 상태로 판매할 수가 없고, 우리가 어떤 박스나 아니면 특정한 용기에 담아서 이의 재화를 완성하게 되고, 이 완성된 물품이 어떻게 되죠? 창고에 보관도 해야 되고, 나중에 컨테이너나 일반 차량을 불러서 물건을 또 적재해서 해상이나 항공 운송을 위한 그런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기본적으로 내륙도 기지에 물품을 또 보관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저희는 이 물품에 대해서 수출 원가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적정한 이윤까지 붙이면 이걸 가지고 이제 수입자에게 우리 오퍼가 왔을 때 이 정도 가격입니다. 이 정도 재화를 이 정도 성능을 유지하고 이 정도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했을 때 서로 간에 이제 청약을 하게 되고 성낙을 하게 되면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출 가격 책정 방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결제 조건은 저희가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뭐 어음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현금 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러나 해외 거래처와 결제를 하게 되면 약간 문제가 달라집니다. 최초한 선적 전에 대금을 일부는 받아야 됩니다. 이게 TT 결제인데
가령 내가 물품의 재화를 만드는데 100원이 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럼 선적 전에 이 재화에 대한 가격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될까요? 최소한 3, 40%는 받아야 됩니다. 제조 원가의 기본적인 금액을 받고 그리고 BL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선적 후 아니면 도착 후 나머지 잔금을 받는 방식으로 대금 결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 놓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운송 조건은 뭐 주로 바이어가 선호하는 조건, 운송 추단, 뭐 책임 범위에 따라서 위험과 비용이 부담 범위가 달라진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뭐 정형 결여 조건 11가지 조건을 다 배우지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쓰는 조건이 딱 이 정도 조건입니다. 뭐 EXW나 FOB나 CIF, DAP나 TDP 조건을 많이 사용합니다. DDP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송 많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EXW는 제가 공장에서 모든 위험과 인도의 의무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FOB는 어떻죠? 해상 운송을 하기 위해서 FOB 조건을 많이 사용하는데 어느 터미널에 반입하고 난 이후에든 아니면 어떤 선적항에 적재를 하고 난 이유든 그 실무적으로 이 두 가지를 다 FOB로 혼용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하게 혼용해서 쓰게 되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어디까지 내가 인도를 하면 그때부터 나의 위험 부담은 끝난다. 그 다음부터 너의 위험, 수입자의 위험 부담이다. 라는 걸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서 위험과 인도, 대금 결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FTA 활용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뭐 22건 59개국 정도 FTA 협정이 체결 발효되어 있습니다. FTA를 활용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죠? 네, 관세 수입국에서 재화를 수입할 때 관세에 대한 실익이 있냐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하게 되면 FTA 원산지 증명서가 있으면 관세가 감면됩니다. 보통 0%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금 원래 실행 관세보다 낮은 관세죠. 저희가 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8%에서 어류 같은 경우는 13%이 정도의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 외에 뭐 원재료나 어떤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이거보다 높은 고유의 세율을 저희가 국경선을 수입할 때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수입자 입장에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있으면 더 낮은 세율을 지불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출 계약 이제 넘어와서 한번 볼게요. 수출 계약은 표준 계약 양식이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한국 무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수출 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수출자 같은 경우는 수입자와 이제 계약을 할 때 뭐 상품명, 가격, 수량 등이 명시된 서류를 뭐 계약서로 보내게 되죠. 이제 이거를 이제 그리고 책임 발생에 대한 명확하기 위해서 이제 표준 계약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납기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는다든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물품의 용도를 나는 이 정도 물품이 용도 기능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입자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관점에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물품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전에 이미 견본품으로 주고받았겠지만 그 견본품과 비슷한 물품이어야지 견본품과 똑같은 물품을 보낸다라는 이런 물품 설명을 함으로 해서 약간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보다는 좀 러프하게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그러한 부분을 여러 번 이렇게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조율을 하시겠지만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게 좋다. 뭐 계약서에 포함되는 사용들은 뭐 다 아시겠죠. 뭐 상품, 수량, 가격, 납기, 결제 조건 이것들이 가장 큰 사항이죠. 우리가 커머셜 인보이스라고 흔히 부르는데 그 인보이스에 이 부분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 조항이 있죠. 뭐 클레임 조항이나 중재 조항, 불가항력 조항, 뭐 분쟁 예방 조항 등이 부가 조항이 포함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납기라는 게
수입국 도착 지역의 납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선적이 지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운송 중에 문제가 됐어서 운송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 수입항 뭐 안개가 너무 짙어서 배가 입항을 못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약서에 작성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앞면에 일반 조항들이 들어가고요. 뒷면에 이 부가 조항들이 들어가는데 계약서를 검토할 때 반드시 뒷면 조항까지 부가 조항까지 꼼꼼히 검토해서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수출할 때도 그렇고 수입할 때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다. 이런 부분은 이제 뭐 관세사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변호사분들 그거 아니면 이제 제가 이 밑에다가 하나 달아놨죠. 법무지원사업부를 통해 무료 검토도 가능합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무료 검토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신고 절차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쭉 지금까지 봤던 게 보면 이제 뭐 거래협상에서 이제 가격, 결제 조건, 운송 조건, FTA 활용, 뭐 수출 계약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수출 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앞에서 이제 모든 걸 다 해서 이제 수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첫 번째적으로 기업에서 이제 준비해야 될 서류가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입니다. 이 커머셜 인보이스는 이 제화에 대한 이제 가격과 수량 단위를 나타내는 거고요. 패킹 리스트는 이제 물품의 포장 상태를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전 이따가 이제 제가 예시적인 서류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수출 서류가 이런 상업 서류나 포장 명세서가 준비가 되면 이제 화주나 관세사가 이제 수출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게 흔히 저희가 통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 서류를 세관의 전자적인 시스템으로 제출하게 되면 세관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서류 검사를 하게 되고 대부분 서류 검사에서 끝나고 수출 수리가 이루어지고 30일 이내에 물품을 적재하면 되지만 특정한 물품은 이제 세관에서 실물을 검사합니다. 이걸 이제 물품 소재지에서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선적지에서 검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수출 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관세사분과 대화를 통해서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나요? 라고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출 신고가 이루어지면 필정이 교부됩니다. 아래도 적어놨지만 수출 전 검사 없이 수출 서류만을 심사하니까 보통 수출 신고를 하게 되면 보통 한 10분? 늦어도 한 20분 이내에 이제 수리가 이루어지고요.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서류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물품 검사까지 시행하게 되면 보통 한 2, 3일 정도 소요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적재일 서류 마감일 너무 앞에 수출 신고를 하게 되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워더 측에서 알려준 서류 마감, 카고 마감 일정이 있을 때 서류 마감보다 조금 앞에 한 하루 이틀 정도 앞에 수출 신고를 마무리 지어 주시는 게 좋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수출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적 등록번호하고 연결된 통관 고유 보호가 필요하고요. 내가 수입하려고 하는 나라 국가의 그 해외 거래처 부호가 또 필요합니다. 그런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기본적으로 수입자, 수출자를 명시할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조금 이따가 제가 커머셜 인보이스랑 패킹 리스트 샘플 예시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S 코드. HS 코드라는 건 저희가 수출 신고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죠. 저희가 수출 신고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품목 분류입니다. 내가 지금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어떠한 품목인지 일단 품목에 대한 명칭, 용도, 기능을 가지고 이 부분을 품목 분류를 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HS 6단위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10단위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관세사나 아니면 품목 분류 사전 심사를 통해서 정확한 HS 코드를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그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는 여기 첨부해 놨죠. 관세법령정보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관세청의 품목 분류 사전 심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오기 전에 먼저 이제 수출 운송 가기 전에요.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 보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커머셜 인보이스죠, 이게. 커머셜 인보이스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1번의 엑스포트 시폴 안에 보면 수출자의 정보가 들어가죠. 예, 이게 이제 수출자의 정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수입자의 정보죠. 그러니까 통관 고유 번호와 해외 거래처 부호가 필요한 게 이것 때문입니다. 저희가 수출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커머셜 인보이스 상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되지 않지만 신고할 단계에는 그 정보가 둘 다 기재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상업소송장의 일련 번호와 발행한 날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약간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수출 신고서 필정상이나 아니면 원산지 정명서상에는 상업소송장의 일련 번호와 발행일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그래서 인보이스와 CO와 면장은 수출 신고 면장은 세 개가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보시면 간단합니다. 이제 선적항 이제 들어갈 거, 네, 도착항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자동으로 기입되니까 요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중요하다 그러는 게 수출자의 정보, 수입자의 정보, 상업소송장의 일련 번호, 발행 날짜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물품 명세, 데스크립션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HS 코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단위요? 6단위죠. 그리고 이제 수량, 단위, 단가, 총금액. 만약에 내가 수량을 100피스를 한다. 그럼 단가는 뭐 1불이다. 그럼 이 얼마죠? 100불이 되죠. 이렇게 커머셜 인보이스는 수량, 단가, 총금액을 나타내는 부분. 이거 계약서이기도 하고 대금 청구서의 역할도 합니다. 거래 명세표의 역할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책임이 있는 권한을 가진 있는 사람이 서명 스탬프를 박음으로 해서 조금 더 유효성을 가지죠.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유럽 같은 국가는 여기에 보통 원산지 신고 문안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한EU FTA 같은 경우에 이제 상업송장에 원산지 신고 문안이 들어가면서 원산지 정면세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게 패킹 리스트입니다. 패킹 리스트 같은 경우는 뭐 수출자의 정보, 수입자의 정보 다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게 이제 리마크란에 보통 보면 뭘 많이 적냐면 뭐 HS 코드도 적기도 하고 기타 이제 이 물품에 대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총 외포장 개수도 많이 기입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수출자 입장에서 이제 수입자가 미리 알 수 있게끔 내용을 이렇게 적어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물품에 대한 명세는 똑같아요. 이제 여기는 이제 수량하고 순중량이 들어가고 총중량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물품의 부피, CBM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간과하시는데 저희가 포워더 측의 운송업체, 운송주선업자죠. 그쪽에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의 정보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야지만이 포워더 측에서도 중량과 부피가 이 정도라는 걸 알았을 때 정확한 견적을 내어주시고 운송 가능한 스페이스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정보 없이 어떤 물품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스펙을 이렇게 나열해 주게 되면 서로 간에 불필요한 소통 없이 바로바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거는 관세사랑 소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량, 순중량, 총중량, 물품의 부피. 순중량이란 거는 물품의 중량을 얘기하는 거죠. 뭐 제하의 딱 이 제하의 중량입니다. 그리고 총중량은 이 제하를 포장했을 때의 중량인 거죠. 요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해서 패킹 리스트, 커머셜 인보이스 보셨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수출 운송. 이제 이러한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를 가지고 수출 운송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포워드 쪽 영역이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운송 스케줄 견적 확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선보고 확보하게 되고 수출 신고는 하게 되고 이제 출고, 선적, 비일 발행이 나오죠. 이 단계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완벽하게 이제 수출이 끝난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류 마감, 카고 마감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서류 마감 같은 경우는 내가 선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마감 날짜인 거고, 카고 마감이라는 건 제가 지정한 장소에 물품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수출할 물품이. 그걸 저희가 카고 마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포워더 측과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수입자 측에 납품할 수 있는 납기일을 맞추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FCL이나 LCL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컨테이너 20피트, 4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하나를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의 물품을 저희가 FCL이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를 가득 채우지 못하는 소량의 물품을 저희가 LC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LCL 같은 경우는 이제 다수의 수출자의 물품이 포워드가 콘솔 작업을 통해서 적입을 하겠죠. 그렇게 짜여진 짐을 그 국가로 수출을 하는 겁니다. 운송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해당 국가, 뭐 미국, 유럽, 뭐 일본, 중국 이런 지역적인 국가 거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물품에 대한 이제 규격이죠. 얼마만큼의 CBM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의 중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물품의 운송 가격은 달라집니다. 또는 물품의 밸류에 따라서 운송 가격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내륙 운송하게 되면 내륙 운송 비용 들어가게 되고요. 뭐 수출 순고 수수료, 적하료, 항만 처리 비용 뭐 이런 잡다한 비용들까지 다 포함해서 포워더 측에서 견적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컨테이너 규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제가 하나 설명드리려고, 수출 체크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건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떠한 아이템을 수출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그 물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해외 바이어도 마찬가지고 제가 수출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의 홈페이지를 확인해야겠죠. 이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인 건지 아니면 어떠한 물품을 취급하는 건지에 대한 거를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A라는 물품을 판매를 하는데 이 홈페이지에 해외 바이어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취급하는 물품과는 조금 다른,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한 물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부정확한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홈페이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업체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게 좋죠. 가령 이 물품을 수입해서 이 사람이 어떤 곳에 판매할지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지만 물품만 받고 대금 결제를 하지 않는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기인 거죠. 네, 가상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물품만 받고 대금 결제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업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 정보죠, 그게. 그리고 거래 조건, 비용 조건, 인정 관련, 뭐 사진 정보. 그러니까 물품을 받을 때 내가 이러한 물품을 너한테 보낼 거야 라고 했을 때 현품에 대한 사진, 그 다음에 수출하게 되면 완제품에 대한 사진, 한 팔레트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 10팔레트를 보낸다고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단일 물품 하나, 라벨링 나오고 원산지 표시되어 있는 단일 물품 하나, 그리고 외포장 작은 거 되어 있는 물품 하나, 그리고 완제품 팔레트, 한 팔레트에 몇 개가 들어가는데 한 팔레트에 적입되어 있는 수량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진 하나, 그리고 전체 컨테이너에 적입한 사진 하나, 이렇게 해서 사진을 첨부해서 수입자한테 주면 보다 신뢰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이 사람은 우리한테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커머셜 인보이스나 패킹 리스트를 보낼 때 디테일 패킹 리스트에 그러한 사진을 첨부해서 같이 보내주면 보다 신뢰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두 번째로 또 확인하셔야 될 내용이 필증 발행하기 전에
한 번 더 꼼꼼하게 인보이스나 패킹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령 많이 이제 수출자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중국 수출할 때, 유럽 수출할 때, 미국 수출할 때 그 인보이스를 그대로 복사를 해와서 내용만 바꿔서 하다 보니 가격 단위를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을 수출하는데 USD로 적혀 있었어요.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했었던 일인데요. 근데 거래 조건이 USD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로 결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USD로 나와 있었던 거예요. 금액 차이 많이 나겠죠? 예,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업체를 자주 거래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체크를 해본다라는 거죠. 담당자님 이거 거래 가격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체킹 좀 해주시겠어요? 왜냐면 그 아이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가격을 알고 있는데 가격이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담당자분이 가격을 수정하셔서 다시 주셨는데 만약에 제가 처음 거래하는 관세사이고 제가 그 아이템에 대한 정보가 없었더라면 아마 그렇게 신고를 했을 겁니다. 그럼 차후에 필증이 나고 나온 검증하는 단계에서 수출자분은 부랴부랴 정정 신고를 하게 되고 아니면 선적 이후에 그 부분을 발견해서 계약서, 납품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서 정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류 점수가 쌓이게 돼요. 오류 점수는 분기별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이 특정 점수를 초과하게 되면 그 점수에 대해서 서류 제출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물품 검사 비율이 올라간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러한 부분을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자, 물류 용어의 정림이 주의사항인데요. 이거는 무역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사용하는 용어예요. 만약 이메일이 왔을 때 수신, 자 제위, 발신, 어디 포워더, 담당자 누구 했는데 해당 화물 ETD가 어떻고 ETA가 어떻고 그래요 라고 왔을 때 그러한 용어에 무슨 뜻인지 부담을 가지지 마시라고 해서 제가 작성해 놨습니다. 예, 요런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봤을 때 이제 크게 볼 거는 없는데 DO라는 단어 이런 거 좀 아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BL에 좀 많이 찍혀서 나오죠. 이런 부분은 프레이트 프리페이드라고 하면 운송비를 수납했구나, 운송비가 착불이구나, 이런 거 이런 용어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고요. 운임 인보이스에 보면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DHC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다큐멘트 피, 그죠? 커스텀 피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통관 수수료입니다. 얘는 관세사가 청구하는 통관 수수료이니까 약간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보통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 포워더 분께서 단일의 세금 계산서에 통관 수수료까지 첨부해서 발행하는 경우에 이렇게 같이 청구를 하게 되고요. 관세사가 따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은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거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요거까지 이제 봤습니다.